안녕하세요. 저는 둔산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수능 특강 이게 뭐지? 수능 특강 영어 독해인가? 여기서 어려운 지문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글 지문이 어려운 거를 내용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 읽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답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배경 지식을 좀 가미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면역 기억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비록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그 면역 체계가 항원을 기억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항원은 뭐냐면요, 이거를 생명과학원에서 나오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에 포함이 되냐면 비특이적 면역 반응, 아니다, 특이적 면역 반응에 속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항원은 일단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병균체든 먼지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게 이 항원 항체 반응, 이 특이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거를 항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균 내지는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원이라고 하고요. 이 항원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해야 되니까, 면역은 보통 병 걸리고 낫는 걸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몸에서 이 특정한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과정은 면역 기억이라고 불린다. 동일한 항원이 나타나면 그것은 전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촉발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항원에 의해서 그 몸이 한번 병에 걸렸었으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항원이 들어가면은 이런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을 한다라고 몸에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제압당하고, 이 면역 기억, 그러니까 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 세포가 기억세포라 불리는 특이한 베타세포라고 하나, 이걸 비세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 비세포는 아직 그냥 원형 상태로 어떤 특이한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을 하지 않은 그 원상태를 처녀 비세포라고 할 테고요. 자신들의 독특한 항체에 부합하는 항원과 만나면 분열하도록 촉발된다. 그래서 어떤 그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항체 반응을 해서 면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분열해서 같은 게 여러 개 만들어져가지고 그 같은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이렇게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고, 이거는 특화되고 겨우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 그리고 소수의 활성인 베타세포는 기억세포가 되어서 만드는 대신 기다린다. 만약 어느 날 인식한 항원이 다시 나타나면은 다시 항체 생산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기억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세포가 있는데, 이게 항원이 나타나면 일부는 항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막 분열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 기억만 가지고 남아있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른 어느 날에 또 다시 이 똑같은 항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다시 얘네가 막 분열을 하기 위해서 몇 개는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답의 근거는 이게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이걸 하는 취지가 답을 영어 지문 해석이나 그런 걸 찾는 거보다는 그냥 배경 내용 설명 같아서 그냥 내용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음, 예술의 기원으로서의 공감.
예술은 공감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 때문에 존재한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정서 반응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르든 인간성이라고 부르든 이해하게 하려든 소망.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즐기는가를 보여주려는 소망을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벽을 허물어뜨리는 행위인지, 이 벽을 없애려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이 벽 자체를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일반적으로 벽이 그 자신과 남을 분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주의라고 보고요, 그것이. 그리고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해하게 하려는, 아니면 공감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이 벽을 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동료를 난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감정을 쏟아내는 집요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감정이 더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대체로 친구는 마음속에서 느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바심을 보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 친구가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건데, 친구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게 그 위에 나온 공감과 똑같은 거죠. 위에 나오는 인간성, 이해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공감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도록 추구하는 욕구.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위에도 표현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고, 내적 필요성, 본능적인 욕구, 예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딱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죠. 예술은 공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술의 원인이 공감이다. 그리고 그 밑에 공감에 관한 내용이 그 반복돼서 쭉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빈칸에 들어있는 게 아마 빈칸일 것 같은데, 공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밑에 공감에 관해서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도 똑같이 이 첫 문장의 내용을 똑같이 써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 즉 공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술이 된다. 그러니까 공감에서 예술이 나온다.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음. 게임과 경주의 유사성. 되게 특이한 소재네요. 게임을 하는 것이 경주와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단편소설보다는 경주라는 것과 더욱 유사하다. 이건 그냥 그 요약을 하자면 게임과 경주가 비슷하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 달릴 때 선택을 한다. 의도했던 방식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악의 느낌이나 실패의 느낌이 들었다. 이게 승패라는 거죠. 승리 여부와 이 장악의 느낌이나 실패의 느낌, 이게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게임과 경주의 유사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선택을 하고서 감정이 밀려왔다 밀려갔다 한다. 달라지는데 결과를 지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경주에서 이쪽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이 게임에서 그 선택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 자신의 행동의 기인함으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단독의 달리기 경험과 관련이 풍부한 일단의 느낌들은 경험에서 하는 능동적인 역할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쭉 설명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과, 그 느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라든지 그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빈칸 내용에서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게 선택이죠. 선택이니까 이 선택하는 부분은 이 나머지 부분
비해서 능동적이다라는 게 그 가장 가까운 그 바꾼 단어니까 능동적인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성공에 이르게 하는 내재적인 동기. 일부 아이들은 힘든 사건에 직면하는 반면 흑수저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비교적 더 수월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금수저. 예를 들어 절대 빈곤, 사회적 문제, 탁대하는 관계, 성장한 아이들은, 흑수저들은 삶에서 기회가 상당히 감소하고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나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역경을 겪었음에도 이런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교육을 잘 받고 능력을 갖추고 개인적 잠재력에 도달한 아이들도 있다. 이런 성공의 원인은 내재적 동기이다. 이것이라고 나오면은 이시라고 나올 텐데 영어에서는 이게 이 성공의 원인, 내재적인 동기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순서를 추론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하지만도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에 역경을 겪었다는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달라진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을 이용해서 여기 B하고 C하고 이어주면 될 것 같고 A가 나오고 이어서 할게요. 선천적이고 방어적인 요인인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복력이라고 부른다. 목표에 도달하는 해준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 여기서는 아이들이 교사가 설정해준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다. 근데 그게 회복력이다.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 그거를 회복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그냥 쉬운 문제인 것 같네요. 이런 지문을 읽을 때 굳이 이런 개인적인 잠재력이라든지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글 전체의 흐름을 좀 봐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잘 사는 아이들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는데 못 사는 아이가 실패도 하는 반면 성공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공하는 원인이 회복력이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이 개인적인 잠재력이 뭘까 아니면 회복력이 뭘까 이런 거는 빈칸으로 정말 어렵게 자세하게 나왔을 때만 보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이 순서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제. 여기서는 도제라는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도제가 아마, 잠깐만요. 그쵸. 장인들. 이 도제 관계가 임금 관계로 바뀌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임금 관계는 고용을 하고 그 피고용인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을 둔다. 돈을 내고서 그런 개념이고, 도제는 어떠한 기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산업화 시대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 직원을 더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밑에 도제를 더 가지고, 도제가 뭐냐면 이 기술을 전수하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직속으로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을 더 가지고 이렇게 쭉 물려받는 거죠. 이 기술을. 이런 걸 도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제는 산업화의 결과로서 외관상으로는 항구적인 쇠퇴를 겪었다. 임금관계로 변한 것은 경제적인 교환으로서 이점을 갖는다. 임금은 자유를 높여서, 왜냐면 내가 돈 받는 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고된 집안일을 그만두고 24시간 감시를 피하며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꾸도록 해주었다. 왜냐면 도제 시절에는 내가 어떤 그 장인의 제자로 이렇게 도제로 들어가 있으면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이렇게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임금 관계로 바뀌면서 내가 이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받는 노동시간 이외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좀 얻게 된 거고요. 가족이 수입을 모아서 나이든 잔들을 집에 있도록 해주었다. 임금을 받으니까 수입이 생기겠죠. 장인들도 순종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기꺼이 몰아냈다. 내가 장인 입장에서 밑에 제자를 둬야 되는데 얘가 못 믿어도 얘가 내 도제니까 계속 가르쳤어야 된다면은 임금관계로 바뀌면서 받는 돈에 비해서 일 더 잘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게 된 거죠. 필요성이 생길 때 고용하고 해고한다. 훈련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것 이상으로 가르칠 의무를 갖지 않았다. 딱 돈 주기 위해서 피고용인이 해야 되는 일만큼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렇게 편하게 배웠다는 거죠. 이거는 장문이네. 소재는 문화 간 기다림의 차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이 많을지라도 외국 문화에서 이런 복잡한 게임, 이게 기다리는 게 복잡한 게임이라고 얘기하네요. 이건 까다롭다. 규칙은 국가들 자체만큼이나 다양하다. 영국인은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기다린다. 반면에 이스라엘인은 뚜렷한 줄을 상성한 것을 싫어한다. 영국인은 똑바로, 이스라엘인은 이렇게 좀 뚜렷하지 않게.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스라엘인을 연구했을 때 암묵적인 규칙을 설정했다. 암묵적인 규칙. 통근자들이 거의 변함없이 도착한 순서대로 승차한다. 차례차례네요. 이거는 질서정연한 평등주의 본성을 반영하는데 자립의 봉사의 가치를 두지만 통제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줄은 없지만 어떤 스스로 서로 눈치가 있어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타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겠죠. 굳이 줄을 이렇게 통제하듯이 안 서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더 질서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 그냥 이거는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반응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이탈리아인은 미국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짜증과 조바심과는 대조적이었다. 여기서는 짜증과 조바심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빈칸에 반응이 들어간 거죠. 마음 편한 대화와 유쾌한 분위기. 이탈리아인은 유쾌하게 기다리고 미국인은 짜증과 조바심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다리는 규칙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를 따로 해야 드러나니까. 외부인들은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다. 불가피한 결과는 갈등이다. 왜냐면 문화적 차이를 서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규칙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갈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모로코의 왕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외교관계에 손해를 끼쳤다. 1981년에 여왕이 방문했을 때 왕은 15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시간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 이거겠죠? 생물 분류에서 유전학적 기법의 사용. 아주 최근 과학자들은 생물 분류의 한 단가의 복잡함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생물 분류가 가능해졌다. 더 복잡하게. 연구자들은 분류학적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전학적 기법 또는 분자 기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을 하고 있죠. 생물을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생물의 DNA를 본다. DNA가 유전학적 기법이고 분자 생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중요한데 사실 이득이기 때문에 비슷한 외향이어도 먼 친척들의 비슷한 외형을 근거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박쥐의 날개하고 박쥐가 조류했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박쥐의 날개하고 새의 날개가 서로 비슷한 필요로 의해서 날기 위한 필요로 의해서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졌지만 이게 박쥐의 날개와 새의 날개가 이렇게 근원으로 가보면은 이게 그 유전적으로는 다른 그 DNA나 그런 게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류학적으로 만약에 날개가 있는 걸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박쥐가 새랑 같은 분류일 수도 있지만 이게 DNA나 분자 단위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거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설명이고요. 외형에서의 오도하는 유사점의 한 예로서 여기 나오네요. 얘가 많은 파리들은 호박벌처럼 보인다. 그것들이 표면적으로는 호박벌처럼 보일지라도 멀리 연관되어 있다. 파리하고 호박벌하고 외양으로는 똑같지만 이게 유전학적 기법으로는 이게 서로 멀리 있다는 거죠. 같아 보이지만 외양으로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 그리고 유전학적 연구는 또한 죽은 연구 표본만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말벌과 꿀벌은 행동이 관찰될 수 없을 때는 서로 몹시 유사해 보인다. 네, 말벌하고 꿀벌 이렇게 유사해 보이죠? 근데 분자 연구는 죽은 표본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먼 사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벌과 꿀벌이 그 죽어있을 때는 죽어있는 모습만 보면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분자 연구를 하면은 이 DNA나 이런 단위로 연구를 해보면은 얘네가 어떤 그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 관계가 서로 멀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다음 생물체의 세포를 연구하는 학문. 어려워하는 지문에 생물이 많네요. 되게 통합된 몸이 총체성을 지닌다. 이거는 개개인이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전체로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죠. 한 개체로서 그것을 분석하면 이렇게 분해될 수도 있지만 원자나 전자가 나타내는 현상들이 통합된 몸이 나타내는 것을 모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는 날거나 헤엄칠 수 없는데 새들이 날고 물고기들이 헤엄이 치는 거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헤엄이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물체 혹은 생물체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총체성을 의미하겠죠. 여기 통합된 몸이니까. 그리고 그 두 개, 세 개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물질 혹은 세포의 세계, 작은 세계죠. 작은 세계지만 그것들은 더 낮은 수준이며 그것들을 분리한 생물체의 나머지 다른 하나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아니죠. 근데 분리한 거는 이 작은 세포의 세계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통합으로 가야겠죠. 이 총체성에 관련 내용. 물질을 다루는 물리학과 화학은 생물학과는 별개로 발전했다. 이게 별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죠. 물리학과 화학은 그 세포나 분자 단위의 그런 그 작은 반응들을 연구하는 건데 생물학은 여기서 말했다시피 총체성을 연구하는 부분이니까 현재는 아직도 세포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세포학이 물질 사이에 있는 어느 집의 영역을 다루는 뚜렷이 다른 종합학문적인 분야. 생물학은 총체성을 다루고 세포학이 이 작은 수준의 반응들을 다룬다.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분화라고 할 수 있죠. 학문 분야가 더 세분화돼서 나눠진다.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5개 남았네. 문자의 단점. 문자는 능숙한 사람에조차 문제를 일으킨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없으므로 풍부한 감각의 만남이 아니다. 그 어떤 글자를 읽기만 가능하지 그걸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 아니 어떤 높낮이로 말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풍부한 감각이 아니겠죠. 실제로 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용 나와주고요. 목소리, 신체 언어, 신체적 외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단서가 사라지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단서가 없으면 오해하기가 쉽다.
온라인 친구가 아프거나 취했거나 우울한데 그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그냥 문자만 보니까요. 일부 사람들에게 목소리와 외향의 단서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존재가 없는 것은 이런 느낌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타이핑되면 딱딱하고 거리 감도 냉정하고 어조가 없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주고요. 이런 연결이 없으면 확신할 수 없다. 단서가 없는 것은 익명성을 보채는데 일부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 왜냐면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그 감정 상태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익명성의 그 단점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자유주의에 관한 논란. 정치 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실제의 자유주의는 복잡하고 논란거리이다. 이 사이가 좀 이상한데, 자유주의 이상과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건 당연하죠. 어떤 이론이든. 예를 들어서 인종에 관하여 자유주의가 이상에 부응하지 못한 적이 실제로는 좀 안 좋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이 주장과 팽팽히 맞서서 여기서는 위에 있는 이 주장은 이론과 실제가 서로 이렇게 간극이 있다라는 건데, 팽팽히 맞섰다는 거는 이론하고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다는 소리죠. 자체가 결함이 있고 내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난 건 맞는데 여기 위의 주장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반면, 밑에서 다른 주장으로는 아니다, 이론도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실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은 다른 예를 들자면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보라. 여권 신장 비평가들은 자유주의가 양성평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다른 사람은 자유주의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이런 사회의 실패일 뿐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가 양성 간의 평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주장은 문맥상으로 이론하고 실제하고 거의 같다는 주장이죠. 그 자유주의 자체가 이 실제로 양성 간의 평등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자체는 괜찮은데 현재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게 달라진 거다라고 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주장 나오고 그거 반박하는 B 주장 나오고 다시 B 주장 다른 사례 나오고 그거 반박해서 A 주장 나오고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다음 도둑벌 지문인가? 이걸로 할게요. 도둑벌, 다른 벌에 뭔가 재산을 훔치나 보죠. 대부분의 벌은 꽃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만 몇몇 벌은 도둑벌이겠죠. 다른 벌의 노동을 이용한다, 뺏는다. 도둑주의라는 이런 벌은 이상한 낌새를 묻힌 보통 벌의 집으로, 보통 벌 이렇게 따옴표주고는 도둑질을 안 한다, 얘네는 일반적인 벌이다. 대부분의 벌 들어가서 꽃가루 덩어리 근처에 알을 낳고 슬금이 나온다. 도둑의 알이 부화하면 숙주의 새끼를 죽이고 자기의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꽃가루를 먹는다. 여기서는 원래 있던 숙주의 새끼, 얘가 희생자니까 원래 숙주의 새끼를 위해 마련된 꽃가루인데 그거를 도둑벌의 새끼가 뺏어 먹는 거죠. 가끔 탕랑동물로 불린 이 벌은 뻐꾸기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뻐꾸기랑 유사하죠. 뻐꾸기가 다 다른 새의 둥지에 이렇게 알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자기 알을 이렇게 껴넣어가지고 얘가 부화하면은 얘가 뻐꾸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얘네 원래 있던 어미 새가 얘한테도 막 먹이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뻐꾸기랑 유사하다고 나와 있고요. 더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도둑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둑벌이다.
이 용어는 구체적으로 훔침으로써 기생하는 생물을 가리킨다. 이 경우 얘는 숙주가 애써서 얻은 꽃가루 비축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근거가 되는 내용이 비슷하게 또 나와주고 있죠. 마지막에 45. SNS. 올바른 SNS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SNS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권리를 의식하도록, 인권이란 가치를 배우도록 필요한 태도를 돕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거는 네티켓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티켓이 중요하다. 이런 약자 괴롭히기 같은 위험과 관련하여 이 요소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남들이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황금주의여야지만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을 자신의 행동의 결과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내가 무심코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유명인사가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 없이 댓글을 달면서 추정하기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SNS의 특성과 겉보기에는 특성과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의 잠재적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아이들의 이식을 어린 나이부터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SNS를 잘 사용하도록, 남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이것도 과학이네요. 수중 환경에서 유기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데, 보통 생물은 대부분 유기물일 겁니다. 아마 세포 구성 요소가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물은 보통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수중 환경이니까 물고기 생물이죠. 나뭇잎 생물. 이게 시냇물로 떨어지면서 토양이 쓸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얘네가 죽어가지고 강에 이렇게 시냇물에 쓸려 들어가는데 이게 포함되는 토양. 근데 이 유기물들이 잘 용해가 안 돼 있고 여기에 수중 환경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천천히 분해되므로 갑자기 많은 산소가 필요하진 않는다. 이 유기물들은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산소가 덜 필요한데 시에 수천 리터의 하수를 호수에 쏟아부은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수는 더러운 물을 말하죠. 더러운 물은 물속에서 용해되거나 떠있는 작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유기물이 잔뜩 있어요. 이게 하수에 이렇게 잔뜩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빨리 분해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해될 때 산화뿐만 아니라 환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산화환원은 화학원에서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을 말하는 건데,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산화환원이 뭐냐면 여기 산소가 나왔으니까 산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산화는 어떤 물질 A, B가 있는데 A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A가 그냥 산소라고 하면은 산소가 B와 반응해서 B로 가요. 산소가 만약에. 그러면은 B는 산화를 하는 거예요. 산소와 화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소가 이렇게 B 쪽으로 가기 때문에 B는 산화하는 거고, A는 그러면 산소를 잃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암모니아를 유리시킨다. 그러니까 유기물에서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감소하는 것, 유기물이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감소되고 암모니아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물고기나 아니면 다른 수중에 있는 유기체에게는 좋지 않다. 그래서 물이 더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어와 숭어는 이만큼의 산소가 필요한데 암모니아 농도가 이렇게 리터당 이만큼을 초과하면은 암모니아가 많아지면은, 즉
하수에 의해서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감소하고 암모니아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는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글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상으로 다음 없나? 계속 있는 똑같은 거네요. 네, 이상으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나 모르겠네요, 근데.